여러분들 앞으로 집 사기가 더 좋아질 거로 보세요? 아니면은 집 사기 더 힘들어질 걸로 보세요?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? 많은 분들이 이견이 있을 거예요. 앞으로 집값 떨어지면 사기 더 좋아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, 아니요 앞으로 집 사기 더 힘들어질 것 같은데요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가격이 오르고 내리냐 이거를 떠나서 하나 확실한 건 있어요. 뭐냐? 앞으로 대출을 많이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과거보다 대출에서 계속 조금 조이려고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특히 이제 새 정부가 뭐 여야 뭐 누가 되든지 간에 지금 가계부채가 뭐 많다 이런 국민 여론도 한켠에 있지만,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경제가 되게 안 좋잖아요.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 경제를 살리겠다고 유동성을 풀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경제를 살리겠다. 경제 살린다는 건 뭐겠습니까? 시장에 돈 풀어가지고 돈을 많이 만들고, 그럼 물가도 막 올리면서 전반적으로 소비도 빨리 일으키고, 그리고 이제 시장에 돈을 풀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라. 공장도 짓고 물건도 만들고 뭐 건물도 짓고 하면서 어떻게든 시장에 사람들이 약간 조급하게 만들어서 이걸로 경제가 이제 규모의 성장을 일으키게 하려고 할 겁니다. 그러면 당연히 이 돈이라는 건 자산 시장에도 간단 말이죠. 그러면 그 자산 시장이, 우리나라는 뭐 크게 뭐 세 종류잖아요. 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뭐 주식도 있지만, 어찌됐든 간에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데는 부동산입니다. 그러면 이 부동산에 돈이 가는 거를 이래나 저래나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. 우리나라 이 정부는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았는데요. 집값이 막 올라가면 여당, 야당,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다 규제했고요. 집값이 빠지면은 진보 정권에서도 규제를 풀었었습니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천천히 물가 상승률 정도 올라가는 거를 모든 정권들은 이상적으로 봅니다. 그게 뭐 경제적으로도 가장 합리적인 어떤 목표고요. 그런 상황인데 유동성을 푼다. 그러면 당연히 앞으로 집을 새로 사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정부 입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가계부채 뭐 꼭 증가를 떠나가지고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이제 신규로 돈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니까 이 시장에. 그러면 대출 규제를 하지 않으면 당연히 과열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. 가뜩이나 집값이 막 올랐다고 하는 수도권이 더 과열된다? 이거를 과연 눈 감고 무시할 정부가 있을까요?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대출 규제가 있는데, 이 대출 규제가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아주 합리적이고 아주 보편 타당한 어떤 논리로 돌아가지 않습니다. 무슨 소리인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. 우선 우리나라에 부자가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. 뭐 빈자라고도 부르는데, 부자와 빈자가 있다고 치면 이 부자들은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좀 자유롭잖아요.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 부자인 거고, 돈이 없으니까 이제 뭐 가난한 거죠. 그러면 부자들은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좀 덜 받는데, 그리고 이제 빈자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가난한 분들은, 이분들은 집을 살 만한 여력이 없기도 하단 말이죠. 뭐 지금 전세 월세 사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. 그러면 실제로 대출 규제가 되면 부자들도 좀 힘들어지긴 하지만, 가난한 분들은 어차피 집을 안 살 거니까 이분들은 이제 전월세 시장에서 좀 힘들어지는 거고, 집 사는 거에서는 큰 상관이 없어요. 노인과 청년, 이렇게 두 개의 집단을 보면은, 노인이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뭐 노인 빈곤이 뭐 높다 하지만, 그래도 노인분들이 청년보다는 훨씬 더 자산 축적을 많이 해놓습니다. 그러니까 빈곤하다고 얘기하는 거에서는 청년들이 훨씬 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죠. 그러면 당연히 노인과 청년 이 두 세대 이 집단을 놓고 봤을 때 대출을 규제하면은 누구한테 힘들어지는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청년 쪽이 조금 더 힘들어집니다. 자, 거기다가 노인분들은 또 우리나라가 약간 효사상도 있지만, 당연히 노인을 뭔가 좀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십시오. 뭐 복지, 혜택, 뭐 예를 들어 이제 노인은 당연히 소득이 없으니까 뭐 이런 개념들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단 말이죠. 그러니까 뭐 세금을 막 부과를 하더라도 노인들이 우리 세금 내기 힘들다 하면은 또 막 깎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. 자, 그러면 청년은 그러면 뭐 깎아주는 게 있냐?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. 이따도 얘기하겠지만. 자,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이 있고 저소득층이 있다. 그러면 고소득층은 아무래도 대출을 좀 잘 받을 수 있잖아요. 대출이 소득과 연동이 되니까. 자, 그리고 저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으니까 대출을 못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도 뭐 어느 정도 하지만, 우리나라는 조금 더 이걸 좀 강력하게 하는 게 뭐냐면,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약간 좀 보호를 해줘야 되고 지원을 해줘야 되고 혜택을 줘야 되는 존재라고 부동산 판에서는 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저리로 돈을 빌려주고
뭔가 좀 대출도 많이 해줘가지고 최대한 내 집 마련을 도와줘야 돼라는 정책들을 계속 써요. 그쪽이 아무래도 뭐 인구도 많고 뭐 표도 많으니까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하는 거겠죠. 자, 그럼 이 부자와 가난한 자, 그리고 노인과 청년, 그리고 이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, 이렇게 딱 그 6개의 집단을 보잖아요. 그러면 실제로 대출 규제를 하는 순간 가장 타겟팅이 되는 데는 어디냐?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고소득자, 상대적으로 어떤 혜택은 없고 자산도 부족한 청년. 그러니까 청년 고소득자들이 직격탄을 맞는 게 보통 대출 규제입니다. 그래서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대출 규제들을 막 했었잖아요. 근데 그때 2017년부터 2019년 사이까지 그때는 다주택자들을 대출 규제를 막 했었거든요. 왜냐면 그때 다주택자들이 막 집값 올린다 막 이런 여론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주택자 대출 다 금지 막 이런 식으로 막 갔었습니다. 15억 초과 뭐 대출해주지 말고 막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나중에 2020년도부터는 유동성이 막 풀리기 시작하고 집값이 막 올라가는 그 분위기가 이제 과열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막 집을 사는 거예요. 다주택자 규제는 이미 강력한데도 사람들이 막 사. 그러니까 이제는 1주택자들도 규제를 하기 시작합니다. 집을 못 사게 해야 되잖아요. 1주택자가 대다수거든요.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국민의 거의 뭐 90% 가깝습니다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집을 못 사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? 자, 그러니까 돈줄을 막는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 대출 규제라는 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항상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은 세금을 늘리든 대출을 막 조이든 이 두 가지를 하거든요. 왜냐하면 둘 다 못 사게 하는 방법이니까. 자, 그렇게 해서 2020년 이후는 대출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? 소위 말하는 대기업 맞벌이 청년 세대들이 집을 살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. 그때 대기업 맞벌이가 뭐 예를 들어 연봉을 1억을 받는다고 칩시다. 그럼 연봉 1억이면은 실수령 한 700 정도 되거든요. 그러니까 월 700 정도 받아가지고 월세를 내든 뭐 전세 이자를 내든 뭐 생활비 조금 떼고 해서 열심히 모았다고 치면 1년에 한 5천 모을 수 있을까요? 1년에 5천 모으면 진짜 잘 모으는 거거든요. 그러면 그때 집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? 1년에 통계적으로 그 통계도 뭐 약간 뭐 조작을 했다지만 통계적으로 막 17%씩 올랐거든요. 많이 오른 데들은 2배 반에서 3배 올랐습니다. 그 한 3, 4년 사이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5억짜리를 만약에 살려고 했어도 열심히 5천을 모았어. 근데 집값이 막 1억에서 1억 3천 정도 올라버리는 거야. 그러니까 집을 못 사죠. 그러니까 나는 원래 사기 싫었던 4억짜리 집이 이제 막 5억이 돼버린. 근데 저거를 내가 이렇게 대출받아서 산다고? 쉽지 않네. 라는 생각으로 못 사고. 근데 또 올라가고. 또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된단 말이죠. 그때도 다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다 계셨잖아요. 한국에 살았었잖아요. 그때 어땠습니까? 대출 좀 해달라고. 청년 세대들이 대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. 근데 정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출해줄 수 없다. 가계부채 너무 많이 늘어나고 집값 안정을 해야 된다. 그래서 그때 청년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아니 집값 안정을 왜 우리한테 못 사게 하는 거냐 라는 얘기들을 막 했었었죠. 왜냐하면 아니 대기업 맞벌이들은 소득이 높다고 뭐 복지 혜택에서 다 빠져요. 그리고 대출도 정책 자금에서 다 빠지고, 그리고 우리가 사고 싶은 집들은 금액이 너무 비싸다고 못 사게 하고.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거예요. 아무것도. 자,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소득이 좀 높고 자산도 좀 많고 직장도 안정된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아파트를 살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대기업 맞벌이가 사고 싶은 집들이 가장 그 많이 올라갈 만한 그 구간에 있어요. 또 하필. 그러니까 여기를 대출 규제를 안 하면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걸 또 막을 방법이 없어. 왜냐면 우리나라는 또 이게 갈아타기를 막 계속하니까 이거 팔고 또 옮겨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이죠. 그러니까 누군가는 못 사고 멈추고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기다려줘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 모르긴 몰라도 어떤 경제적 위기가 막 심각하게 오는 게 아니면 또다시 대출 규제 같은 것들을 할 수밖에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. 자, 그러면 청년 세대 고소득자들은 못 살 확률이 높아요. 왜냐하면 내가 모으는 속도보다 대출 규제 때문에 한도가 계속 줄어들고, 그리고 그에 따라서 더 막 이제는 아마 LTV도 규제를 막 할 확률이 높습니다. 나중에는. 왜냐면 금리를 가지고 이제 조정하는 시기는 지났거든요. 지금은 생애 최초라고 해서 80% 대출을 해주고, 뭐 비규제 지역은 70%도 대출도 해줍니다. 근데 이거는 순식간에 바꿀 수 있어요. 과거의 그런 정부들의 어떤 그 행태를 보면은 내일부터 규제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립니다. 그럼 순식간에 대출이 한 20%에서 30% 줄어버려요. 그럼 내가 10억짜리 집 살라고 알아보던 사람이 갑자기 2억에서 2억 5천 정도가 부족해지는 거죠.
최소. 그러면 그걸 어떻게 모읍니까? 단기간에 못 모으죠. 그래서 거래가 중단되고 거래가 중단되니까 통계상 집값이 안정화된 걸로 보이죠. 그러면 정부는 충분히 그걸로 이제 성과를 달성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. 사실 이 문제의 모든 본질은 공급이거든요. 그러니까 집값이 상승할 때는 지구상에 있는 웬만한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들 있죠.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오래된 나라들, 그러니까 이미 이 자본주의 시장을 오래 경험했던 그 나라들은 다 공급만 가지고 가격을 이제 조정합니다. 이미 이건 결론이 다 난 상태예요. 그러니까 수요를 조절해 가지고는 답이 없다. 집값이 올라간다? 그러면은 이 공급업자들, 소위 말하는 건설업자들한테 막 혜택을 줍니다. 용적률도 막 풀어주고 인허가도 막 쉽게 해주고 뭐 재건축을 하든 뭐 재개발을 하든 뭐 신축을 짓든 야, 최대한 많이 지어라. 이왕 짓는 거 10층으로 짓지 말고 15층으로 지어라. 뭐 이런 식으로 막 열어줘요. 단기간에. 빨리 공급을 늘려서 빈집을 늘려줘야. 그것도 새 집인 빈집을 늘려줘야 이 국민들 수요가 그걸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죠.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말하는 분들은 이 주거의 수준, 그러니까 질이라는 거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. 양만 따지는 거죠. 양으로 따지면 당연히 집은 부족하지 않아요. 전국으로 치면은 지금 105%가 넘을 겁니다. 시골에 빈집도 많잖아요. 근데 왜 서울은 이렇게 집이 없다고 모자라다고 합니까? 그냥 시골 가서 살면 되는데.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결국에 이 모든 그 자본주의 시장을 다 겪었던 선진국들은 수요, 대출 줄이고 뭐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. 빨리 공급 늘려주자. 그러면 공급이 뭐 바로 늘어납니까? 안 늘어나죠. 아파트도 지금 한 4, 5년 걸리잖아요. 그러면 이 4, 5년 안에 공급은 최대한 풀어가지고 당장 한 2, 3년은 고생하겠지만 4, 5년 뒤에는 입주가 막 들어오기 시작하면 사람들도 이제 눈치를 채잖아요. 지금 잠깐 반짝 좀 고생할 수 있지만 4, 5년 뒤에는 막 입주량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. 지금 막 3기 신도시에 막 타워 크레인이 막 뱅글뱅글 돌고 있어. 그럼 막 지나가다 보면은 저기 막 공사를 막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과연 사람들이 집을 살까요? 쉽게 못 사겠죠. 무서우니까. 야, 저기 이제 입주 막 15만 세대, 20만 세대 들어온대. 야, 여기 막 지금 재건축 해가지고 막 40층, 50층 막 다 올라가고 있어. 하면은 올라갈 것 같아도 무서워서 못 사거든요. 다만 고 2, 3년간 전월세 시장, 뭐 외국은 월세밖에 없지만 월세가 이제 심각하게 뭐 단기적으로 막 튈 수 있겠죠. 집이 부족하니까. 그거는 이제 세금을 지원하든지 아니면 뭐 금리를 조금 뭐 싸게 좀 지원한다든지 해가지고 잠깐 한시적으로 그걸 좀 눌러주는 정책을 씁니다.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은 공급을 가지고 가격을 조절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그 전월세 시장만 안정시키는 거예요. 임대차 시장만 안정을 시킵니다. 매매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는 사실 대다수의 정부들이 신경을 잘 쓰지는 않아요. 정확하게는 임차 시장이 안정화만 되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월세를 살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. 그리고 전세 월세 시장은 신규 공급으로 안정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뭐 경제학적으로 뭐 다 이미 답이 나온 거잖아요.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니까 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는 공급을 그러면은 확실하게 풀어주냐? 그것도 아닙니다. 우리나라는 뭐 재건축 재개발 하려고 해도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여기는 뭐 임대 아파트 더 넣어야 되고 여기는 뭐 공공 보행로를 넣어야 되고 하면서 막 또 막아요. 그러면 이제 그것도 이유는 있죠, 당연히. 왜냐면 여기가 뭐 이제 개발되면은 교통량 유발도 하고 뭐 길도 막히고 뭐 하수 관고도 더 많이 쓸 거 아니냐, 집이 많아지는데 뭐 이런 논리거든요. 그러니까 어떤 이득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일부 뭐 기부 체납 같은 걸 해라. 이런 논리라는 게 뭐 틀린 건 아닙니다. 아주 틀린 건 아니죠. 근데 그거를 공급이 되는 선에서 일부 좀 가져가는 거지. 지금은 어떻게 하죠? 공급이 안 되게 해놓는단 말이에요. 공급이 안 되게. 그래? 그러면은 저희는 사업 안 할 건데요? 라고 조합이 이제 틀어지게 된단 말이죠. 요즘 가뜩이나 공사비도 늘어나는데 이런 상황에서 임대 아파트로 하라.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 하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, 물론 원가의 어느 정도를 챙겨가지고, 뭐 지자체에서 주긴 줍니다. 근데 그게 당연히 적자 수준으로 주겠죠. 건설 회사들이 돈 남게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원가보다 후려쳐서 임대 아파트를 사실상 가져가는 거예요, 지자체가. 그러면 그 돈의 손해분은 당연히 조합이 부담을 하는 거고, 가뜩이나 공사비 늘어났는데 조합에 부담도 많이 준다?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는 사업성이 나빠지잖아요. 그러니까 사업성 좋게 해주려고 용적률 좀 그럼 올려주세요. 저희가 일반 분양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좀 충당할게요 하면은 그래 올려줄게. 대신 그 올려준 거의 절반은 임대 아파트로 또 줘. 이런 식이야. 저 거기다가 야 잠깐만, 야 너네 단지가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고급화됐다.
야 스카이브리지 빼라. 아, 예? 이거 왜 빼요? 저희도 이거 좀 하면 안 돼요? 야 빼 그냥. 너무 좀 상대적 박탈감 느껴지잖아. 빼. 그래요? 그러면 저 이건 넣어도 되나? 야 한강변에 뭘 그런 걸 해? 야 빼. 이런 거예요. 이도저도 못하게 막 하는 거지. 그러니까 공급이 되는 선에서 뭔가를 해줘야지 아까 말한 임대차 시장도 좀 안정화가 되고, 그리고 만약에 집이 부족해 그러면은 용적률을 조금 풀어줘서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의 뭐 혜택 아닌 혜택처럼 보이겠지만 공적인 어떤 영역에서의 뭐 모두의 어떤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일시적으로 모자랄 때는 좀 풀어줄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풀어준 거에 일부 돈을 뭐 그러면 기부 체납으로 땅을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은 뭐 돈을 좀 일부 뭐 받든지 해가지고 다른 곳에 뭐 지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, 우리나라는 공급을 막는 정도로 뭔가를 막 해버립니다. 그러니까 이 정부나 지자체에서 공급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너 나랑 한번 기싸움 하는 거야?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죠. 그러니까 공급은 또 안 돼.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막 수요가 막 폭발하는 시기가 오면 방법은 이제 수요를 누르는 수밖에 없다. 돈줄을 막는 수밖에 없다 해서 다시 또 막 규제, 뭐 투기 과열지구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옵니다. 조정 대상 지역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고. 이게 뭐 충분히 이해는 되죠. 왜냐면은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공급을 늘린다는 거는 좀 부담되죠. 왜냐면 여기는 뭐 특혜 아닌 특혜처럼 보이는 것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? 왜 너네만 풀어줘? 그럼 우리도 풀어줘야지. 막 이러면서 이제 막 국민들이 막 여론이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? 그러면 이걸 또 설득도 해야 되고, 설득하려면 또 이제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기보다는 야 우선은 저거는 좀 밀어두고 수요를 좀 잡자. 수요 좀 잡아야 되겠다. 라고 하면서 계속 그 돈줄을 가지고 대출을 가지고 막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계속 내려가고 있잖아요. 예대 마진 차이가 극도로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예금 금리는 지금 따박따박 내려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. 아마 예금에 돈 넣어놓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뭐야 이거 이자가 왜 이렇게 낮아졌어? 하실 텐데 주담대는 그것만큼 안 내려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사회적인 비효율과 약간 차별이 계속 생기고 있는 거예요. 근데 어쩔 수 없죠. 왜?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금 방법이 당장 보이는 거는 돈줄을 막는 것밖에 없는데. 그래서 이렇게 한번 겪어본 분들, 그러니까 대기업 맞벌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야, 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막 집을 막 산 거예요. 작년에도 막 사고 올해도 사고 뭐 재작년에도 샀던 이유가 야, 이거 막상 집값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거 사고 싶어도 못 산다. 대출도 안 나오니까. 대출이 잘 나올 때는 반대로 막 집값이 빠질 때고요. 집값이 조금 상승할 때는 대출이 막 급격하게 막힌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겪어본 사람들은 또 사고,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제 어차피 대출 받아도 못 살 것 같은 분들은 뭐 이제 아예 뭐 이 시장에서 이제 소외되어 있고 이런 상태고, 그리고 차라리 소득이 낮은 분들, 그러니까 원래 맞벌이 하다가 갑자기 한 명이 막 퇴사를 해버려요. 그래야지 이제 그 정책 자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. 그러니까 정책 자금 받고 다시 이제 취업하고 뭐 이런 일들이 참 어찌 보면 웃지 못할 일들인데, 이게 한국에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고 혼인신고도 안 하는 게 뭐 자연스러운 일들이 되고 하는 것들 보면은 참 문제가 많다. 그래서 앞으로 아마 소득이 좀 높은,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소위 말하는 열심히 살아가지고 좋은 직장을 얻었어요 라고 하는 분들은 또다시 그 어쩔 수 없는 그 피해자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. 당분간은. 왜냐면 이제 유동성이 풀릴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.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도 참 억울하다고 하는 거야. 왜냐면 아니 나도 열심히 살아가지고 연봉 높은데 취업해서 열심히 살고 나도 결혼하고 번듯한 집 마련해가지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왜 내가 이 타겟이 되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. 근데 어쩌겠어요. 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. 그리고 이 국민 여론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.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꼬였을까라고 생각하면 진짜 정말 답답합니다. 답답하고 과거부터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해버린, 너무 빨리 이 성공을 해버린 한국의 필연적인 어떤 부작용인 것 같기도 하고요. 과거에 있었던 제도가 여전히 남아있다 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막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, 그런 것들도 사람들이 이제 다음엔 내 차례인데 왜 내 앞에서 이 혜택을 없애? 하면서 또 막 화내고, 저 부자들 좀 세금 좀 뜯어가지고 저기다가 뭐 임대 아파트 좀 넣어야지, 뭐 쟤네들은 좀 손해를 봐도 되지, 뭐 이런 얘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고, 그리고 그게 또 먹히고, 그러면서 맞아 부자들은 또 손해를 봐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왜 나한텐 대출 안 해줘요, 나 집 살려고 하는데 하면서 또 화내고. 그러니까 이 첫 단추가 잘못 깨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지금 이 땜빵으로 막 누더기로 막 하고 있다 보니까 참 이도저도 안 되는 그런 상태라고 좀 봅니다. 그러면 이게
해결되려면 아마 시간이 많이 지나가야 될 것 같고 한번 극단까지 한번 가가지고 진짜 야 이렇게 가면 큰일 나는구나 라는 거를 국민적 정서가 바뀔 때까지 어느 정도 좀 한번 끝을 또 찍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참 복잡한 마음입니다.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우리 국민들 모두가 다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똘똘한 한 채를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직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안 가본 건가? 라는 생각도 요즘에 좀 해요. 아, 이게 좀 더 가봐야 되는구나. 좀 더 가서 진짜 한번 극단까지 찍어봐야 국민들도 한번 그때 가서 바뀌려나? 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러모로 복잡한 마음인데 뭐 대선이 이제 2주 남았으니까 대선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를 저도 한번 생각을 하다가 요 얘기도 한번 중구난방이지만 한번 해보려고 했고요.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 안 바뀔 것 같아요. 안 바뀔 것 같아서 참 답답하고 그러면 아마 또 시작이다. 3040 대기업 맞벌이 이제 아이 한 명 낳고 전세 살면서 돈 열심히 모아서 이제 내 집 마련해야지라고 하는 분들은 조만간 또 야 우야 너 어쩔 수 없다 야 미안하다 야 니네가 좀 참아라 라는 분위기로 가지 않을까라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.